HRD 디지털 시대 새로운 인재를 정의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라떼는 말이야 라는 유행어 여러분 들어보셨죠? 혹시 자주 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소위 옛날 방식을 고집하거나 또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을 꼬집는 말인데요. 그런데 요새 완전히 변한 일터의 모습과 업무 방식, 또 그리고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의 모습을 보면 불과 1년, 2년 전의 모습도 이제 옛날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빠른 변화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존의 산업 지형을 집어삼키고 시장과 인프라의 빠른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 기민한 혁신을 준비해야만 할 때인 것 같은데요. 디지털 시대 우리의 일터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고 그 일터에서 요구되는 인재는 어떠한 역량을 갖춰야 하는지 이번 세션 전문가를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표는요. 캐나다의 엑소피니 설립자이자 책임 학습 개발자이신 JD 딜런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직장 학습에 멀지 않은 미래에 필요한 그 필수 역량 5가지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JD 딜런님은 일선 직원의 역량 강화 전문가로 일터 학습과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활발한 저술 활동과 강연을 하고 계십니다. 20년 동안 디즈니, 카플란 등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기업의 운영과 또 이 인재 개발 분야에서 근무한 바가 있고요. 현재는 학습 솔루션 업체 엑소피니의 책임 학습 개발자로서 전 세계 일선 직원들이 매일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콘텐츠,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바로 화상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D 딜런, Mr. JD 딜런.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발표를 바로 시작을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예, 저는 직장 학습의 멀지 않은 미래에 필요한 필수 역량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엑소니파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토론토에 위치한 회사입니다. 예, 캐나다에 있죠. 그런데 저는 현재 올란도에 있습니다. 집이 올란도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이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오후 시간이시죠? 자, 그러면 학습과 HR 말고 좀 다른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변화를 겪을 때 좀 도와줘야 되겠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들이 잘 변화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직면한 것처럼 이렇게 큰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올해 너무나 힘드시죠? 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20년 이전에도 이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재설계하고 있었고요. 리스킬링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죠. 새로운 지식이라든지 스킬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나마 뒤처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이 왔죠. 그래서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무를 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아졌죠. 자, 전면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이렇게 출근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도 있고 너무나 많은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변화가 과거에도 있었다면 이게 가속화됐다. 점점 더 빨라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특히 직장 내 학습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요. 인재 개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강조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갭이 더욱더 극명해진 것입니다. 자, 과거에 기존의 전술이 있죠. 이렇게 교실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코스를 수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계속 따라가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갭이 이제 커진 거죠. 그리고 변화가 이제 너무나 빨라졌기 때문에 이 갭이 점점 커졌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는데요. 영국의 제인 하트가 조사한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떠한 개발 계획을 가장 그 직원들이 그 유용하다라고 느끼는가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회들을 직원들이 좋아하는지 봤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기업 교육을 하고 조직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사람들이 유용하다라고 느끼는 것 간에는 격차가 상당히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그러면 따로 이제 스킬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개인들의 리소스를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은 역량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즉 우리가 HRD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직원들을 제대로 지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간에 우리 직원들을 대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스킬을 습득하는 방식 굉장히 다르고요. 또 앞으로도 다른 방법들이 이용되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 우리 직원들이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스킬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합니다. 자, HR 쪽에서는 사실 다른 역할, 즉 다른 그 직위라고 할까요? 직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5개의 영역을 제가 이렇게 차용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네, 첫 번째 역할은 일단 우리가 배관공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인재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더 훌륭한 배관공이 돼야만 합니다. 제가 많은 조직에서 일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뭔가 학습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인재를 개발시키는 것, 이런 것은 일정을 짭니다. 회사가 교육 일정을 따죠. 그래서 6개월 후에, 1년 후에 뭐 이런 교육을 한다. 일정을 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6개월 후에 교육 일정을 짠다라는 것, 그게 말이 될까요? 사실 6개월 후에 어떠한 스킬이 필요할지 그렇게 몇 달 전에 알 수 있을까요? 심하게 얘기하면 몇 주 전에도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이렇게 일정을 짜서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어떻게 하면 적절한 메커니즘, 즉 적절한 이런 파이프를 깔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고 또 이렇게 변화가 오면 조직이 빠르게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그래서 조직들이 이렇게 계획하는 것, 기획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좀 생각을 바꾸게끔 하는 것이죠. 자, 가장 그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정보에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만약에 찾지 못하는 경우 질문을 할 수 있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가를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직원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리소스가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할 수 있냐라는 거죠. 자, 한층 더 얹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필요한 요소들을 기억하는가, 뭐 연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 그 현장에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기억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학습에 대해서 배운 것에 대해서 강화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관리자들을 어떻게 관여를 시킬 것인가, 리더십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사실 뭐 경영진도 리더십도 직원들하고 같은 직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을 잘 할 수 있는 것, 요 블럭이 올라가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익숙한 그러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죠. 뭐 강의를 듣고 코스 기반의 그런 교육을 하는 거, 이게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항상 있을 거죠. 근데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좀 굉장히 복잡한 것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을 이렇게 내고 또 스스로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시간을 할애한다라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에게 잘 맞는 프로그램을 짤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툴과 전술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와 같은 프레임에서 어디에 이게 잘 맞아 들어가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툴과 메커니즘, 아까 얘기한 그 파이프를 잘 깔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있으면 이것에 맞게 우선순위화를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역은 바로 큐레이터입니다. 자, 박물관에 가게 되면 전시하는 사람들이 그냥 다 보여주고 알아서 둘러보세요.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전시를 하지 않습니다. 큐레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서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이런 콘텐츠를 제시를 할 때 가치를 부과해서 제시를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더 훌륭한 큐레이터가 되어야지만 우리 직원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나 정보가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뭐 정보의 홍수이기 때문에 그냥 구글로 다 검색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 그리고 내가 어떤 직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목표에 있어서 우선순위화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능동적인 듣기에 대한 것이죠.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는 컨텐츠도 있고 이건 그냥 재밌기만 하고 사실 딱히 건질 건 없는 그런 비디오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검색은 쉽게 하지만 적절한 콘텐츠를 골라내서 취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큐레이터로서 우리가 적절한 솔루션과 사람들이 달성하고자 원하는 그런 결과하고 잘 이어줘야만 합니다. 뭘 알아야만 하는지, 지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지 적절한 변화가 조직에서 일어나게 되겠죠. 자, 큐레이터로서 이 갭을 우리가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정말 딱 맞는 그런 리소스를 찾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마케팅 쪽에서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우리가 더 훌륭한 마케터가 된다라고 한다면 인재 개발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캠페인을 하자, 광고를 열심히 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케팅 관행이 어떻게 지난 20년 동안 발전했는지를 한번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차용해 올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다 거기입니다. 뭐 20년 전, 30년 전에 마케터들이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광고를 하고 있었겠죠. 예, 그리고 고속도로에 간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냥 일단 많이 보여주면 될 거야. 사람들의 행동이 바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죠. 예,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사내 교육을 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자,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마케터들이 어떡하죠? 무조건 광고를 많이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역시 직장 내 학습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 푸어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적 달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자, 측정과 데이터를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뭐 더 훌륭한 모델을 찾자, 다른 기술을 찾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출발점은 결국에는 데이터 역량을 개선하고 데이터 리치 전술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케팅 쪽에서와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마케팅 쪽에서는 이제 온라인 쪽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제품과 인터랙션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기회도 직장에 매일같이 경험하는 그 일상 생활에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직원들을 더 잘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AI라든지 ML이라든지 뭐 맞춤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 슬라이드하고 관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데이터를 풍부히 활용하는 그러한 전술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배우는 방식이 바뀌고 또 이것이 행동 변화로 가져올 수 있고 또 결국에는 다른 사업 결과를 가져오고 조직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케팅 쪽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바로 인플루언스, 영향력에 대한 얘기죠. 자, 인플루언서들이 있죠. 온라인상에도 있고. 예,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 도움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이 학습의 역할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도록 해야 되겠죠. 경영진을 찾아가서 제 기획안은 이렇습니다. 승인해 주세요.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도록 유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술들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혁신적인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개발에 대한 사고를 좀 새롭게 해야 되겠고 조직 개발에 대한 그러한 방법을 새롭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하키 팬입니다. 하키를 너무나 좋아하고요. 예, 그래서 스케이터를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스키 선수를 보시면 컨레드 데이빗이라는 사람인데요. 예, 정말 그 훌륭한 선수이죠. 자,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뛰어난 그러한 선수이냐라고 하면 굉장히 빠르게 스케이트를 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향 전환을 정말 순식간에 합니다. 그래서 딱 원하는 곳으로 바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HRD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의 니즈가 너무나 빨리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가 드렸습니다. 5가지 영역에서 지금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해 와서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정리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 직원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도 우리가 뒤처지지 않을 수가 있겠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 프로세스를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어디에서 효율성을 좀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이제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컨텐츠가 있습니다. 적절한 리소스를 잘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술, 뭐 AI 같은 것이 정말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소스와 직원들 간의 모든 그 접점에서 개선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더 좋은 경험을 우리 직원들을 대상을 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풀러닝, 푸시러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5개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개발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핵심 역량, 미래로 나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다시 보면 생태계, 거기에 이제 아까 그 배관공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있겠고요. 예, 컨텐츠에는 큐레이터의 기술을 넣어야 되겠죠. 데이터에는 마케터, 그리고 또 회사 내에 있는 각 층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플루언스, 영향력, 적절한 영향력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빠르게 하키 선수처럼 빠르게 이렇게 움직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균형 잡힌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중시하는 그런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또 필요로 하는 스킬을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배움의 미래라는 것은 이 맞춤식 개인별 경험을 우리 직원들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직원들이 미래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준비가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나중에라도 저한테 언제든지 이메일을 보내주시고요. 뭐 트위터나 이런 계정들을 이용해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현대 직장 교육 전문가에게 필요한 어떤 필수적인 역량에 대해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Q&A 시간에 다시 한번 모셔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발표입니다. 포스코 인재창조원의 김상락 박사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포스코의 디지털 인재 육성 전략과 HRD 플랫폼 구축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사님은 글로벌 넘버원 철강 회사죠. 포스코에 입사하셔서 연구원 대상의 R&D 교육 과정을 개발하셨습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포스코 인재창조원을 개원하는 데 기여하셨고요. 이곳에서 리더십 그리고 글로벌 교육 그룹 그룹장으로 포스코의 HRD 전략, 리더십 파이프라인 및 디지털 교육 체계를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자, 김상락 박사님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상락이고요. 저는 오늘 포스코의 디지털 인재 육성 전략과 HRD 플랫폼 구축 사례라는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좀 압축해서 핵심 위주로 여러분께 전달 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는 앞서 우리 사회자께서 잘 해줬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저는 HRD 전문가입니다. HRD를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에 포스코에서 한 27년간 지금 교육 쪽에, 즉 HRD 주로 연구 개발 또는 티칭 이런 분야에서 쭉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회사를 간략히 여러분께 소개를 먼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포스코는 제가 이 슬라이드에 나타냈습니다만 1968년 저희가 포항의 영일면이라는 그 모래 벌판에다가 회사를 짓습니다. 그때 자본도 없었죠, 경험도 없었죠, 그리고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허 벌판에다가 역사를 만들었죠. 제철소 건설 초기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태준 명예회장께서 그 이듬해에 바로 인재 육성이 곧 회사의 미래라는 전략을 가지고 포스코의 성장 동력으로 HRD 즉 연수원을 바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 연속해서 1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우수한 철강 세계 기업으로 중에 1등으로 계속 선정되어 있고요. 국내에서도 상당히 좀 저는 프라이드를 갖고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슬라이드는 저희 그 HRD 글로벌 유니버시티 즉 포스코 인재창조원이 만들어졌던 간략한 역사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68년 4월에 저희가 생산훈련부라는 작은 부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69년도에 정식으로 제철연수원이 발족이 되고요. 그 이후에 쭉 올라와서 2015년도에 여기 인천에 있는 송도국제도시에 제가 그 당시에 담당 팀장이었는데 큰 글로벌 우리 HRD 센터를 개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룹사에서 독립해서 전적으로 그룹의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스코의 인재창조원의 역할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드리면 먼저 포스코 내의 기능들을 흡수합병했기 때문에 포스코의 교육을 지원해주는 큰 역할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룹 연수원 전체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그룹 연수원의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그룹사 작은 그룹사들까지 지원하는 역할, 그리고 컨설팅과 대외 교육, 마지막에 오늘의 핫 주제이기도 하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역량을 창출하고 그걸 개발하고 육성하는 이런 5가지의 큰 전략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인력은 국내 보기 드물게 상당히 많습니다. 한 154명 정도가 HR 더만 154명이죠. 그렇게 해서 저희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그다음에 포항, 광양, 양제철소에 2개, 그리고 서울에 포스코 센터에서 4개의 HRD 센터를 가지고 있는 좀 큰 그런 그룹 연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럼 디지털 탤런트들을 어떻게 육성할 거냐라는 것 저희는 상당히 좀 오래전에 고민을 많이 했고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여기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아마 제일 먼저 여기에 드라이브를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저희 HRD 센터에서 모든 분들이 여기에 올인을 했었죠.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첫 번째 주제는 주로 오프라인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말씀 좀 드리고요.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HRD 플랫폼은 두 번째 주제로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넥스트 50년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그룹 차원의 그럼 대대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해야 될 텐데 어떤 전략을 갖고 할 거냐라는 방향에서 3가지를 먼저 전략을 세웠죠. 스마트 팩토리 분야의 디지털화, 그리고 스마트 빌딩 앤 시티, 그리고 스마트 에너지 분야, 이렇게 큰 3가지의 그룹의 전략 방향이 있다 그러면 그 위에 그럼 어떤 인재를 육성할 거냐라는 키는 2가지 필라, 이렇게 2가지 기둥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메인 엑스퍼타이즈죠. 즉 현장에서의 최고의 역량을 갖춘 인재로 육성을 하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이쪽 ICT에 관련된 날리지, 지금 여러분 이야기하는 디지털 역량, 이 2개의 큰 기둥을 가진 인재로 육성해야 포스코의 미래 50년을 짊어지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큰 전략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계층별 그리고 수준별 교육 체계를 수립하고 대규모의 임직원 교육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이 슬라이드 보시면 둥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스마트 포스코 구현 전략이라고 되어 있죠. 3가지 분야를 봤습니다. 첫 번째, 전 직원을 참여시켜야 되겠다라는 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느 한 사람의 회장에 혼자 드라이브만 걸어서 되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그 문화를 바꾸주는 창의 문화를 조성하는 2번째 목표. 그리고 3번째는 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메이킹, 즉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추진하자라는 이 전략을 다시 3개를 가지고 교육 체계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 직원에 대한 부분은 주로 스마트에 대한 마인드셋이죠.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행동 변화가 있으려고 그러면 마인드를 일단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고, 이 행동이 바뀌게 되면 습관화가 되면서 계속해서 이게 자가 발전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인드셋 교육 체계를 먼저 수립했고요. 그 다음에 이 포스코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략적인 전문가를 또 육성해야 되잖아요. 이 2가지 큰 계층으로 구분하고 마인드셋 교육을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전 임직원, 그리고 나서 이 전문가는 또 투트랙이죠. 전문가를 육성하는 이런 체계로 구성이 되었다.
먼저 임직원의 기초 교육인데 저희 일반 직원, 직책자, 임원 이런 계층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역으로 임원들부터 교육을 시켰고요. 그다음 직책자 교육시키고 그다음 일반 직원들 3일짜리 교육을 만들어서 전 직원이 교육을 한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목표로 경영층부터 대대적인 임직원 교육을 실시했는데 임원들에 대한 타겟은 전략적 방향 설정과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죠. 그리고 직책자들은 실행 과제를 발굴하고 그리고 조직 내 확산을 촉진하는 역할, 그리고 일반 직원들은 이 현업 활용도를 제고하고 직접 현장에서 실천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임원 과정은 제가 아까 3일 과정이라고 했는데 임원은 좀 압축해서 이틀로 진행을 했고요. 스마트 인더스트리에 변화되는 전반적인 역량을 함양하는 쪽에다가 목표를 뒀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3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었는데 포스코의 전략 및 현황을 먼저 공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스마트 인더스트리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만 빅데이터나 그다음에 스마트 커넥티드 등 스마트 디지털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이 부분을 임원들에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기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사례, 독일 사례부터 시작해서 그죠 미국 이쪽에서 먼저 일어났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학습해서 전략적인 의사결정의 기반을 길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 직책자, 저희들이 직책자 중에 부장, 그다음에 팀장 쪽 있잖아요. 직책자들은 3일간을 시켰는데 이분들은 현업에 적용할 그 디지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걸 과제를 어떻게 뽑아낼 것이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게 변화의 필요성을 먼저 공감하게 했고 그리고 워크숍 형태를 했죠. 그리고 나서 현업 적용을 위해서는 여러분 각 부서에서 디지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과제들을 좀 내어봐라. 그래서 아이디어를 쭉 뽑아냈죠. 뽑아내서 토론을 통해서 직접 직책자들이 어떻게 보면 AI 기반의 과제를 한번 수행하게 합니다. 하고 나서 그런 현업의 적용 시점을 정리해서 다시 우리 전략을 역으로 이렇게 반영도 해주고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일반 직원은 3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 직원들의 가장 큰 목표는 실제 현업에서 이 디지털 역량을 발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되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량이 있어야 되고 분석한 역량을 잘 활용하는 이런 형태의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3가지 역량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그 슬라이드 나와 있습니다만 먼저 센싱, IoT, 그죠? IoT 기반의 센싱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라는 큰 화두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걸 애널라이즈 해야 되겠죠.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런 역량들,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 역량. 그리고 세 번째 했던 게 이걸 어떻게 현업에 적용해서 컨트롤할 거냐 이런 쪽에 3일 과정을 전 직원을 교육을 시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야기했던 게 일반 직원하고 직책자 임원 교육과 더불어서 전문가군을 또 양성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 전문가들은 철저하게 각 부서에서 가장 핵심 인재를 선발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양성 교육이 준 전문가가 있고요. 완전한 전문가가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포항공대 포스텍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랑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수행하게 되었고요. 먼저 준 전문가 과정을 제가 소개를 드리면 1주 내외의 과정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우리 포항제철소, 양제철소, 광양제철소가 있다 그랬죠. 거기에 핵심 부서의 엔지니어들을 뽑아냅니다. 뽑아내서 AI 과제를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 과제를 이 일주일 내에 기본적으로 좀 풀어보는 역량들을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빅데이터 심화 교육도 시키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교육도 시키고요. 마지막에 이 과제를 푸는 그런 교육도 시켜서 직접 이분들은 현업의 과제를 수행하는 역량까지 길러주는 그런 준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고요. 물론 이 전문가들은 사전학습으로 이러닝으로 K-무크 있죠. 포항공대와 저희들 공동으로 개발한 그 무크의 AI 전문가 과정의 선행학습으로 그 과정을 필수로 듣고 오셔야 돼요. 한 3주간 학습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걸 듣고 나서 이 현장에 오면 이제 현장에서 오프라인 교육을 쭉 시키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 전문가 과정인데 이건 저희가 전략적인 과정에서 제가 대회 오픈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4개월 동안 이루어집니다. 4개월 동안 이루어지면서 포항공대 저희들이 진짜 여기에 요 인재들은
포스코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키핑해야 되는 인재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이 과정을 배우고 나면 몸값이 2배 이상씩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이분들 한 사람 4개월간 육성하는데 교육비만 하더라도요 3천만 원 이상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 저희 한 사람한테 3천만 원 이상의 그 교육비를 투자하는 회사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양성 과정인데 집합 3일 플러스 이러닝 2주간 무크를 이분들도 심도 있게 또 배워야 되고요. 그걸 패스한 사람들이 이 선발돼서 들어오죠. 그럼 저희 포스텍에 저희들만의 이 스튜디오보다 훨씬 큰 공간에 한 차수에 한 25명씩 뽑아가지고요. 2개 차수 정도 1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분들이 결국은 회사의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선두에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마다 쭉 진행이 되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교육들은 2017년에 연구를 해서 2018년, 19년에 다 이루어졌던 그런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칼라 수준별 전 직원 역량 개발 및 인정인데 요거는 거기에 기반해서 추가로 올해 저희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기존에 했던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올해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드라이브를 걸 건데요. 크게 저희가 비기너, 그다음에 세미 엑스퍼트, 그다음에 엑스퍼트, 마스터 이런 4개 이렇게 레벨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합한 교육을 차별화해서 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각 그 비기너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레벨 1에 해당되는 데이터 수집, 전처리, 모델링 뭐 등등등. 그리고 세미 엑스퍼트는 데이터 활용, 그다음에 AI 빅데이터, 그리고 엑스퍼트는 AI 알고리즘 등을 이해하게 하고요. 마스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박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 대학으로 보내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거는 실제 우리 HR들이 좀 눈여겨보아야 될 국내 처음으로 제가 구축했던 사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처음 발표를 하는데 이걸 발표할까 사실 주저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HRD 쪽에 워낙 관심이 많은 분들이어서 저랑 같은 기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드리고요. 기업 교육의 트렌드를 먼저 보시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부의 트렌드는 지금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각 조직의 기업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죠.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교육에 접근할 거냐라는 게 상당히 큰 화두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 워라벨, 뭐 인류, 국가, 네트워킹 이런 것들의 화두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가족 여가 친화. 그리고 저희 포스코 그룹의 내부에 들여다 보니까 인간 고유의 영역인 이런 부분도 인간성을 상당히 존중해 줘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 드리븐 의사결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다양성을 존중해 줘라. 그리고 통합적 전략, 스마트 팩토리 등등등 이런 내 외부의 환경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속된 말로 이렇게 합니다.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런 간절한 어떻게 보면 화두를 던져놓고 이 프로젝트를 검토하게 되었죠. 여기에 되게 여러분 좀 눈여겨봐야 될 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경영의 갈라파고스화에서 학습과 문제 해결의 허브로 HRD가 변화하자라는 거죠. 경영의 갈라파고스는 여러분 갈라파고스 섬에 가보면 당초에 의도한 바와 관계없이 갈라파고스는 고립되다 보니까 아주 별종의 희귀 동식물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와 완전한 관절, 어떻게 보면 단절이 되죠. HRD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과 문제 해결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트렌드를 종합한 변화 방향은 크게 저희가 5가지로 보는데 첫째가 조직의 아이덴티티, 그죠? 정체성과 그리고 구성원의 마인드셋을 체계화 시켜주는 게 첫 번째 화두다. 두 번째 이야기했던 게 상호 공감하고 도전을 촉진하는 그런 일터를 조성하는 데 HRD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 세 번째,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뉴 테크놀로지를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인류 인재를 육성해야 되겠다. 네 번째 봤던 게 융합과 협력을 이끄는 그런 리더십을 배양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제가 사례로 발표하는 그렇다면 이 네 가지를 담아줄 수 있는 학습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략을 수립하고요. HRD 플랫폼을 저희가 작년에 한 6개월간 연구를 해서 올해 프로젝트 시작하는데 내년 2월에 저희가 오픈합니다. 이 지금 소개드리는 내용들은 저희 산하에 한 30명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 비용은 어바웃으로만 말씀드리면 30억 이상이 되는 비용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개인 맞춤형 교육을 해주려는 거죠. 현재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HRD의 문제는 뭐냐?
평균의 컨텐츠를 가지고 평균의 학습자에게 평균의 딜리버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평균의 컨텐츠에 모든 사람이 맞추어라라는 게 지금의 우리 HRD가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투비 모습은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학습하고 싶을 때, 그리고 내가 이 현업에 적용하고 싶을 때 바로 이렇게 소싱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HRD의 기능을 구현하자라는 게 우리 저희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해야 되는 게, 그렇다면 셀프 디렉티드 러닝이 돼야 되잖아요. 자기 주도, 그리고 나서 이제 옆에 동료가 알고 보면 현업에서의 도메인 날리지, 아까 도메인 엑스퍼타이즈라고 이야기했죠. 현업의 전문 역량을 가진 동료들이 옆에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배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없었죠. 구글에서 지금 구글이 여러분 핫한 이유가, 구글에는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전문가들이 자기의 노하우를 옆에 동료들한테 상호학습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전문가 집단으로 넘쳐나는 것이죠. 저희도 포스코도 그렇게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 간의 지식이 흐르는 그런 자발적인 학습 문화를 조성하는 기능들을 구현해 주겠다. 세 번째는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HR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역으로.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이 딜리버리 하는 그 컨텐츠를 가지고 현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가라고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HRD 27년을 하면서 저희가 강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현업에 과연 적용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궁금하고요. 반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크게 적용이 안 되더라. 자, 그렇다면 HR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업의 문제를 갖고 왔을 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역할, 역량을 길러주면 되겠죠. 그런 형태로 이게 HRD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런 기능들을 세 번째 기능으로 넣었고요.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HRD의 러닝 트랜스퍼, 학습 전이죠. 결국은 우리가 학습을 시켜주는 이유는 이 HRD 센터에서 배운 내용들이 현업에 가서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적용까지는 HRD에서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지금까지는 This doesn't matter 이러면서 보통 여러분들이 그런 익스큐즈를 했죠. 아니다라는 거죠. 이 그래프에 제가 보여줬지만 학습 후에 리마인드 학습 자료나 아니면 아까 문제 해결 영역을 길러준다 그랬죠. PBL이라고 그러죠. Problem Based Learning이라고 그러죠. PBL 관점에 이 학습 방식을 변화시켜 놓으면 이게 현업에 바로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게 이 기능 네 번째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개월 동안 교육한 후에 현업에서 얼마나 적용하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요. 그렇게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포스코가 구현하는 HRD 플랫폼 전체의 투비 이미지입니다. 보시면 러닝 내비게이션 기능이 들어오고요. 마이크로 러닝, 저희는 모든 컨텐츠가 7분에서 5분 정도의 짧은 숏폼 컨텐츠 형태로 마이크로 러닝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한 걸 그때 딱 필요한 걸 이렇게 본인이 찾아 먹을 수 있게끔 마이크로 러닝 기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소셜 러닝 기능을 주고, 그 다음에 러닝 디자인 앤 트랜스퍼,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바탕으로 하는 게이미피케이션, 즉 일정 수준의 포인트를 줘서 이걸 금전적으로 학습자에게 보답하는 것까지 검토해서 돼 있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적용 기술은 학습 데이터를 글로벌리 찾아내는 XAPI 기반으로 데이터가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허브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 허브에 넣어서 자동으로 큐레이션 할 수 있게끔 그런 기술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HRD의 빅데이터죠. LRS라 그러죠. LRS의 기술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즘 하두이죠. HRD 어널리틱스, 요 기능까지 포함시켜서 구축하고 있다. 자, 제가 좀 너무 급하게 오긴 했습니다. 시간 제약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이 HRD 플랫폼과 앞에 그 오프라인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교육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제안 드리고 싶은 네 가지 미래의 HRD 전략에 대해서 끝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ABCD라고 이렇게 제가 전략을 만들어 봤는데, 앞에 제가 말씀 쭉 드렸습니다만 HRD 트렌드를 분석해 보니까 첫 번째 우리 미래에 우리 HR들이 집중해야 될 전략은 Align with Organization Strategy, 즉 경영층의 입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조직의 전략과 이 HRD가 철저하게 얼라인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HRD가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래서 조직 내 모든 HRD 프로그램은 조직의 경영 이념에
온라인 시키고 그리고 이게 경영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달성하는 쪽에 교육 과정으로 일률적으로 좀 지원해주는 첫 번째 전략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다음 두 번째, 자 학습이 그죠? 학습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게 생각을 하겠죠? 그럼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사고의 변화가 있으면 이게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HRD에서 주로 하는 분야는 이게 사고의 변화 정도까지만 우리가 주의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비헤이비어 체인지가 없는 교육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즉 행동으로 체화시켜주는 형태까지를 우리 HR들이 책임을 지고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그 설계한 컨텐츠를 정말 전략적으로 개발한 내용을 명쾌하게 전달해서 이게 그 각자 학습자들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게 결국은 현업에 쭉 퍼지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 게 두 번째 전략으로 수립하는 게 좋겠다. 세 번째 보시면 화두는 융합이죠, 지금은. 그죠? 온 오프라인의 융합. 지금도 오늘 여러분, 저는 오프라인에서 여러분께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온라인으로 통해서 저를 보고 있잖아요. 컨버전시 러닝이라고 표현하죠. 융합 학습입니다. HRD에 보면 여러분 조금 학습하신 분 알겠습니다만 형식 학습과 비형식 학습이 있잖아요. 이 비형식 학습이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류로 부상을 했습니다. 형식 학습인 오프라인이 역으로 떨어지죠.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될 거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고요. 이 두 개가 물리적,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융합 학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런 전략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우리 3일간의 이 포럼의 핵심 화두죠. 디지털 혁신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학습에 있어서도 디지털 혁신이 분명히 일어나게끔 앞으로 HR들이 노력을 해주라라는 거죠. 그런 전략을 우리의 미래 전략에다 포함시켜라. 즉 테크놀로지 발달을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이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우리의 러닝에 어떻게 접목될 것이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쳐다보면 학습의 디지털화는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ABCD를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ABCD를 제안하는 가장 기저에는 공통 분모가 있죠. 러닝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러닝, 학습이라는 게 있죠. 이 학습은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람이 학습을 하지 않으면 죽었다. 더 이상 발전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그 화두 속에는 러닝 어질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죠? 어질리티가 좀 올라가줘야지 HR들이 오늘 저희들이 논의하는 이런 것들을 현업에 잘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종료를 하고요. 이 ABCD 전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회사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간략하게 제 발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락 박사님 고맙습니다. 미래 HRD 트렌드 분석을 한번 잘 짚어주셨고요. 기업 교육의 ABCD 전략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이 지금 처한 이 상황에 환경에 잘 접목해서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요. 질문을 미리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통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표해 주셨던 우리 캐나다에서 지금 화상 연결로 말씀 나누고 있는 Mr. J.D. Dillon. Thank you. 네, 딜런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 질문 먼저 드릴게요. HRD 분야에서도 언택트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인재 육성 방식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죠. HRD 특성상 집합 교육 등 이 언택트 방식이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향후 HRD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발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다 사례를 들어주시긴 했는데요. 가장 좀 임팩트 있는 사례를 딱 하나씩만 들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자, 향후 HRD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구체적인 사례 하나씩 좀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irst, Mr. J.D. 예, J.D. 딜런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제 생각에는 지금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뭐 어렵다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그쪽으로 가고 있었죠. 뭐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뭐 직원들의 선호도 때문이었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교육하는 것의 가치가 무엇이었는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빠르게 또 우리가 다 온라인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모았을 때도 장점이 있었을 테니까 집합교육의 장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발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다음 단계를 정하기에 앞서서 그리고 나와 나의 조직에 맞는 전략을 전술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집합교육을 했을 때 장점은 뭔가,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예, 이 역량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툴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도입을 해야 되겠고요. 예, 그래서 굳이 이제 뭐 사무실에서 빼내서 공부를 시킨다라기보다는 효과적인 공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저는 하나의 사례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저희 지금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된 모델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학습으로 온라인으로 이론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좀 사전에 학습을 하게 합니다. 지금 특히 올해 들어와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사전학습으로 한 2개, 3개 정도의 온라인 콘텐츠를 학습하게 하고 그걸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일정 수준의 평가를 패스한 사람이 이제 저희 웨비나라 그러는데 라이브로 이제 그 렉처가 진행이 되죠. 지금처럼. 네. 그럼 라이브에 진행이 되는데 저희는 맥스를 4시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오전 아니면 오후에 크게 이제 보통 저희는 50분 강의에 10분 이렇게 휴식하고 4시간을 맥스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라이브로 강의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현업에 다음에 적용하게 합니다. 근데 저희 그 포스코에 아까 제가 플랫폼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이 캠퍼스라고 합니다. 거기에 러닝 트랜스퍼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학습한 내용을 러닝 컨트랙을 통해서 직책자들한테 나는 이런 것들을 실행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제출하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매월 3개월간 추적 관리를 해요. 온라인으로 자동으로. 그걸 체크해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죄송하게도 360도 평가까지 해요. 그렇게 해서 그 학습의 결과를 저희 HR 쪽에다가 인사 쪽에다 넘겨주는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하는 게 그게 미래에 우리가 이 코로나를 헤쳐가야 될 하나의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계속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단 저희가 그 질문을 보면 언택트 방식이 어려운 건 사실이고 이제 어떻게 가야 될까라고 하는데 좀 실질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신입사원 교육을 제가 그 사례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경력사원 입문교육 보통 회사에 새로 이제 오게 되면 입문교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저희가 계속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을 못하게 된 상황이 돼서 이거를 취임피에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언택트를 해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저희가 어떤 날짜를 정해서 그날을 이분들 재택근무를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경력사원 입문교육이라는 건 회사에 로열티를 심어주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꼭 모여서 로열티가 생긴다라는 좀 그런 좀 게 있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했겠냐면 이분들 재택근무를 시킨 다음에 저희가 그날 1시부터 이제 교육을 시작했는데 12시에 이 모든 분들이 집에 회사의 선물, 셀러브레이션 선물이 12시에 다 도착을 하게끔 한 다음에 그 케이크였습니다. 케이크와 샴페인으로 해갖고 언택트로 이제 이렇게 치어스도 하고 건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저희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자꾸도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절대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저는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느낀 게 뭐냐 하니까 된다예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모여서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정을 말씀드리면 결국 저는 언택트는 계속 갈 것 같거든요. 절대로 옛날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뭔가 돌아갈 것 같은 그 희망을 가지고 옛날에 향수에 젖어서 그거에 좀 빠져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앞에 강연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저희가 좀 HRD 하시는 분들이 저는 좀 무게를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너무나 무거운 거를 너무나 멋있게 가리키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건 저희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건 받아들이는 분들 입장은
이거를 얼마나 간단하게 쉽게 내가 원할 때 이걸 학습할 수 있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결론 말씀드리면 뭔가 더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저희가 이 소비자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HRD도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HRD는 만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니까 된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네, 그렇죠. 하니까 다 됩니다. 하니까. 예. 이거는 조금 우리가 좀 걱정을 하면서 좀 위기감을 갖고 준비해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 중에 이분이 없어도 잘 돌아가네. 뭐 이런 공포를 심어줄 수도 네.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가장 많은 사람의 착각이 나 없으면 안 돌아갈 거라는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네. 다 하지만- 돌아갑니다. 예. 네. 여러분 생각을 좀 달리하면서 우리가 또 다른 차원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통 질문을 해주셨고요. 자, 개인 질문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r. J. Dillon, this is your question. 예, 딜런 선생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와 자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자문을 해 주셨던 기업의 사례를 고려해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HRD 교육은 어떤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Was that a question to me? Yes. 예, 저한테 하신 질문이었나요? Thank you. 예, 제가 사실 뭐 다양한 조직들하고 일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프론트라인과 관련된 기업들하고 특히 많이 일을 했습니다. 즉, 이들은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일하는 많은 직원을 갖고 있는 거죠. 뭐 소매점이라든지 제조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HRD 팀이 굉장히 소수인데 정말 몇만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는 이제 올해 정말 좀 균형 잡힌 접근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들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면서도 좀 미래에 필요할 기술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이제 그 경영진들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리스킬링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을 가져오는 것, 그 다음에 맞춤식 교육이라든지 경험을 한다라는 것, 이런 개념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면에 나가 있는 그런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전면에 나가 있기 때문에 뭐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전면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으로 매일 출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매 쪽, 그다음에 식료품점 뭐 이런 쪽의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은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료품점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출근을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세상이 바뀌는구나, 직장 환경이 많이 바뀌는구나라는 걸 피부로 느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시한 그와 같은 그러한 전략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의를 하고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예, 흥미로운 답변이네요. 감사합니다. 포스코에서 구축하고 운영하는 HRD 플랫폼에서 직원들을 교육한 결과를 공유해 주셨어요. 네. 포스코의 이러한 HRD 플랫폼이 다른 기업들의 직장인 교육, 직장 학습을 위한 플랫폼의 어떤 그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포스코만의 HRD 플랫폼 강점 아까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제가 이제 그 한국의 현실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는 대부분의 기업체에서는 LMS 수준이죠. 그래서 지금 그 LG 플러스에서 선행적으로 좀 구축을 했던 사례도 좋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앞서간다고 봤던 게 지금 한화 쪽에서 저희들 플랫폼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SK 선이라는 곳에서도 지금 플랫폼으로 바꾸고 있죠. 삼성에서도 일부 진행되었고요. 근데 저희는 좀 다르게 봤던 게 그 핵심 컨셉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 LMS와 플랫폼의 차이가 뭘까 이걸 고민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LMS는 그야말로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의 관리 기능이 핵심이라고 보면 이쪽에 HRD 플랫폼은 그 한국말로 정거장이잖아요. 서울역을 생각해 보시면 플랫폼에 갔을 때 내가 호남선을 탈 것이냐 아니면 영남선을 탈 것이냐 이건 제한테 달려 있잖아요. 제가 다 의사결정해서 그 물이 흐르듯이 쭉 가서 다 제 위주로 돼 있단 말이죠. 근데 큰 어떻게 보면 물줄기의 변화죠. 기존에는 공급자 위주의
학습이었다면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학습으로 가야 된다라는 철학이 기본에 깔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4가지 기능을 넣었던 게 첫 번째 저희가 셀프 디렉티드 러닝이라고 그랬죠. 자기 주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철저한 데이터 기반으로 메타데이터를 저희가 저장해서 그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AI 분석을 통해서 개인의 맞춤형으로 큐레이션 해주겠다라는 게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 얘기했던 게 저희가 상호학습 시스템이죠. 결국은 내부의 전문가는 내부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부의 전문가의 노하우를 여하이 빨리 전달시켜주는 그 기능이 두 번째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나와 있던 게 현장의 문제를 제때 좀 온디맨드로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현장의 문제를 갖고 오면 여기에서는 이걸 문제를 푸는 학습의 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자꾸 이렇게 그 강압적으로 이렇게 뭔가 더 전달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어가는 영향을 키워주는 세 번째 기능이 들어와 있고 마지막에 제가 강조하는 러닝 트랜스퍼, 학습이 곧 현업이다. 이걸 추진하게 하는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주는 그런 기능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끝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포스코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년 이상의 HRD 역량이 집결된 게 지금의 노하우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현장에 전문가들이 12,000건의 동영상을 생산해내는 큰 집단들이죠. 그 어떻게 보면 노하우의 집대성을 이 플랫폼에서 담아주는 이런 차별화가 여러분한테 좀 시사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HRD 플랫폼에 대한 강점 다시 한번 풀어주셨습니다. 자, 이상철 연구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HRD도 언택트화가 되면서 일원이나 교보제 배부 등으로 교육 방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담당자 입장으로는 교육의 그 성과 측정 같이 어려운 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효과적인 언택트 HRD 운영과 또 성과 측정을 위해서 이렇게 담당자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좀 노력을 해야 될까요? 네.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네. 첫 번째는 효과적인 언택트 HRD 운영이라고 나왔는데 네.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좀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컨텐츠를 전달할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플랫폼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또 막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해서 재래검부터 먹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유튜브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유튜브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카카오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사회에 뭔가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도 저는 포함해서 먼저 이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준비를 하려면. 두 번째는 플랫폼만 있어서 될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서 이 플랫폼을 생태계처럼 돌아가게 할 콘텐츠 파머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 그거를 그냥 사오려고 하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부에 있는 방금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내부 전문가는 내부에 있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이런 노하우들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HRD 하는 인원들 그 임직원들이 이 컨텐츠 크리에이터 역량을 많이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사실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컨텐츠를 심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예. 요즘 시대에 맞는 플랫폼입니다. 요즘 시대에 맞는 플랫폼. 예, 되게 안타까운 게 어떤 회사는 멋지게 컨텐츠를 만든 다음에 이거 게시판에 올려서 공유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요즘 시대에 맞는 컨텐츠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내부 임직원들이 있는 이 두 가지가 선행이 되면 사실은 되게 재밌는 게 어느 임계점을 넘었으면요. 그 뒤부터는 알아서 돌아가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예. 그 다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XAPI니 맞춤형 컨텐츠니 저는 그때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안타까운 또 회사가 또 있는데 어떤 회사는 맞춤형 컨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로직이 있어요. 시스템에. 근데 임직원 10,000명 중에 7,000명한테 동일한 컨텐츠가 전달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컨텐츠가 몇 개 없으니까 다 똑같은 게 가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저보고 굳이 뭘 선택할 거냐라고 하면 컨텐츠 생태계가 우선이고 생태계가 있으면 요거 갖고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뭔가 추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요즘. 예. 그래서 요게 꼭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과 측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HRD에서 뭐, 만족도 측정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시험도 보고, 변화 관리 측정도 하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앞에 있는 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세상에 가고 있는데, 과연 만족도 측정이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요. 왜냐면, 사실은 그거잖아요. 이 과정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라는 게 사실은
가로 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얼마나 귀찮게 안 했어요? 보통 사람들 귀찮게 안 하면 잘 주잖아요. 그러니까 HRD 하시는 분들이 와 과정만도 또 5점 만점에 막 4점만 나왔어. 이거 갖고 막 지금 서로 막 그러고 하는 게 저는 아무 의미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설명을 하자면 성과 측정을 하려면 일단 현장에 어떤 임팩트를 줬냐. 임팩트라는 건 변화입니다. 변화라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줬냐라는 거를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근데 이게 결국 경영진한테 설득이 되려면 코스트입니다. 예, 비용으로 모든 게 이게 비교되지 않으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이 과정을 해서 전문가가 몇 명 나왔습니다. 라는 게 저는 어필이 될까 싶어요. 이 전문가가 이러한 사업을 만들어서 이만큼 돈을 벌었어요 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중요한 건 항상 이 앞단에서 끝나고 있다는 게 좀 굉장히 저희가 알아야 되는 불편한 진실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성과 측정은 회사에 얼마나 임팩트를 줬냐. 임팩트 이꼬르 코스트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개인적인 사견이니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너무나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자, 효과적인 언택트 HRD 운영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요즘 시대에 맞는 플랫폼 그리고 이 내부에서 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내부 전문가가 또 다양한 컨텐츠 정말 잘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그 내부 전문가라 말하면 또 되게 진입점이 높아 보이니까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 누구나 다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것처럼.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가 라이브 Q&A에 지금 네.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상철 연구원님께. 네네. 네. 유튜브 형식도 이제 플랫폼 중에 하나다. 요즘 시대에 맞는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튜브 형식은 실시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실시간이 네.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전달 형식이 아닐까요? 이러면은 HR더가 오프라인 교육을 지향한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상호작용, 협업 네. 같은 건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지금 실시간으로 네네네.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훅 넘어가서 그러는데 네네. 저희가 아까 디지털 가이드라 그래갖고 막 저희가 이렇게 순서도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께 제가 답변을 드리면 모든 걸 저희가 유튜브에 한 컨텐츠로 가자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목적과 상황과 어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단순하게 지식만 전달하는 거는 예를 들면은 디지털 컨텐츠가 맞고 그게 아니라 상호작용이 필요한 거 같은 경우는 라이브로 하는 거고 네. 이렇게 해서 아까 그 장표에 그 두 번째, 세 번째 칸이 그 라이브 교육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목적과 상황에 맞게 해서 이제 선택해서 한다라고 좀 해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여러분들 정말 저희는 상호작용을 열심히 하면서 이번 세션을 진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또 시청해 주시고 답변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또 코멘트까지 달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호작용 오늘 성공적으로 마지막 세션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번 세션 가득 열정으로 채워주신 세 분의 연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